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자유인의 서재. 오늘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원래 북한학과였죠? 예, 북한학교였는데 저희가 뭐 학교 개편을 좀 하면서요. 정외과로. 정외과하고 합치면서 지금 북한학과가 이게 인기가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요즘 대학은 어느 과에 전공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요. 전공 그러니까 듣는 과목을 우리 때는 저희 때는요. 기억에는 만약에 제가 정치학과에서 공부했는데 정치학과였다면은 정치학 관련 과목을 80% 이상을 들어야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식을 했습니다. 편식을 강요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요즘은 골고루 먹는 걸 강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과의 전공 과목 50% 이상을 못 듣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요즘은 대충 잘된 거죠. 대충 그렇죠. 어느 학교나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지수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읽어볼 책은 이 책입니다. 아주 견술지를 이렇게 빼꼼히 붙여오셨어요. 앙드레 지드입니다. 구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비슷하게 생겼나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얼굴을 좀 길쭉하게 늘린 것 같은 그 유명한 앙드레 지드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련 방문기 1936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거 구할 수 있냐고요? 구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구할 수 없는 책들이 좋은 책들은 구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 도서관에 이 교보문고 이런데 뭐 교보문고를 네.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가보면 쓰레기를 네. 쌓아놓은 것 같아. 네. 좋은 책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네. 이상한 책들은 소련 방문기인데요. 예. 이 교수님도 소련에 오래 계셨죠. 예, 제가 그 설명 좀 해주시죠. 91년도에 예. 그 유학을 갔습니다. 6월 4일 아직까지. 91년도 6월 같으면 예, 6월 4일. 아직 옐친이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간지 한 2달 만에 8월 쿠데타가 8월에 일어났죠. 옐친 구데타죠. 예, 그다음에 탱크 위에 예, 올라갔던. 예, 예. 그다음에 91년 12월 이제 말일 그날 이제 드디어 소련이 소련이 해체되고 갑자기 어느 날 러시아 나오고. 예, 재밌었던 게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 말이 좀 익숙하지 않아갖고요. 그러나 이제 뉴스는 좀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 조그만 단파 라디오를 갖고 가서 VOA를 들었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영어 그랬었어요? 방송을. 예. 그런데 새벽에 듣다 보니까 바로 옐친하고 큰 나라 공화국 5개 공화국 수뇌들이 모여서 소련 연방을 탈퇴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이게 새벽에 막 계속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막 하셔도 실명을 돼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실명을 얘기하고 편집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 외교과학원이라고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인데 거기 몇몇 외교관들도 막 나와서 그때 연수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 외교관. 예. 오케이. 네. 그 최일성 대사가 그때 거기서 연수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뵙자마자 제가 소련 러시아가 옐친이 뭐 탈퇴를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는데 그 양반이 그때까지 뉴스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뉴스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91년도에 모스크바에 가서 2000년, 2001년까지 그러니까 만 11년을 러시아에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만 계셨어요? 모스크바에만 모스크바 어디 있었습니다. 사셨어요? 저는 몇 군데 사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집에서 10년을, 11년을?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아는 교포분이 아파트를 하나 구해 주셨어요. 가레츠가. 고려인이. 예. 북쪽에 마부시킨스카야라고 하는 밑으로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서울로 보면은 이제 한 노원구 정도 되는 데죠. 북서쪽, 북동쪽. 근데 거기 방이 2개짜리, 그러니까 방이 2개라는 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침실하고 거실이지 않습니까? 방 2개짜리를 그때 한 달에 $50 그러니까 하숙이 아니라 월세를 내는 거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50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해도 뭐 그때 환율 뭐 생각하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거기서 한 달
사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학하는 게. 유학생이 이게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횡하니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이거다가 나중에 정신병 들겠다 그래갖고 그 제가 이제 하숙집을 들어가려고 수소문을 이래 되면 저하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숙집을 이제 찾는데 마침 또 맨 처음에 그 도와주신 분이 자기 따님이 대학 시절 아니 자기 따님이 아니구나 자기 사위가 자기 사위가 대학 시절에 그 사위는 아르메니아 사람인데 그 하숙했던 데라고 그 할머니랑 인연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어디로 그것도 역시 바브스킨스카야라고 그 밑으로 코민테르나라입니다. 코민테르나라고 울리차 코민테르나라고요. 거기를 제가 그러니까 91년도 9월 울리차 코민테르나 같은 코민테르 가입니다. 그죠? 예, 코민테르는 거리죠. 그 91년도 9월 말부터 이제 거기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할머니 92년도부터 91년도 9월. 91년도 9월부터. 예. 그건 사실 동네죠. 후진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죠. 근데 5층짜리 하얀 벽돌 같은 아파트 안에 그게 하얀 벽돌들도 있지만은 그 후루셰프스키 돔이라 그래갖고 빨간 벽돌로 해서 그 5층짜리요. 예. 그런데 그런 집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프루시초프 때 지었던 그렇죠. 집인가요? 예. 그 집에서 제가 올 때까지 있었죠. 저는 부시킨스카야 울리차. 그 시내 그냥 한복판에 사셨군요. 역시 뭐. 근데 그 재밌는 게 그때 이제 한 달 하숙비를 $10로 주기로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싸네요. 네. 그때 $10면 꽤 돈이 됐었죠, 사실. 91년도 8월 그렇죠. 달에, 9월 달인데. 그렇죠, 예. 우리 돈으로는 굉장히 싼 거고. 그러나 그게 그때 환율로 하면은 웬만한 교수님 월급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인플레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뭐 하루아침에 막 환율이 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첫 달에 제가 250루블 드렸어요. 1달러가 25루블 그때를 보라색 기억하세요? 예, 그럼요. 근데 그게 250루블 드렸는데 둘째 달 되니까 이게 350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루블 드리고 세 번째 달은 500루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하숙집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독일계 유태인인데 6살 때 나치 때문에 이 소련 영토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돈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50루블 드렸다가 그 다음 달 350루블 드리니까 너무 큰 돈이라고. 왜 100루블을 더 주냐 하루아침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 못 받겠다. 그래서 그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위에 나머지 100루블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또 $10가 500루블이 되니까 그 500루블을 드렸죠. 그랬더니 또 안 된다고 250루블을 올려놓는 거예요. 달러를 드리죠 그랬어요. 그 할머니는 뭐 바꾸시고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양심적이셨어요. 양심적이라기보다도 아무튼 하여간 그래서 그 제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아니 이 교수님께서. 저는 어차피 또 같은 돈이었고요. 달러 갖고 같은 돈 이제 바꿔서 루블로 주면. 그러니까 루블로 드렸죠 그렇게. 그러니까 200루블로 계속 좀. 250루블요? 뭐 근데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먹을 걸 사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뭐 줄 서갖고 물건 사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주아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울리차 부시킨스카야 울리차의 그 유명한 극장이 예밀롭스키 단첸코 극장이 있었거든요. 단첸코 극장에 바로 그 옆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매일 밤 이 시즌이 되면 발레를 보러 가고 오페라를 보러 가고 이렇게 우아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후진 동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노멘크라투라의 삶과 일반 그 나로드의 삶이 다른 거죠. 인민들의 삶이. 나로드는 인민입니다. 나로드 일반 국민들입니다. 백성, 민초. 아무튼 네. 자, 이 소련 방문기여서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소련 계시던 시절 얘기를 좀 들었는데 10년 동안 계셨으니까 오늘날 소련이 쭉 이제 민주사회 또는 시장경제 체제로 변해오는 과정을 쭉 보셨댔어요. 아직까지 사실은 이행 중이라고 봐야죠. 지금 20년이지만.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소련 정치? 사실 아직까지는 푸틴이 무슨 짤 비슷한 느낌도 주고, 그죠? 그런데 지금 소련은
지금 변화를 하는 것도 분명하고 이행 과정에도 불명한데 워낙 그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요. 네. 또 그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도 사실은 너무 변화무쌍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그것도 막 무럭무럭 비이상적으로 빠른 생장을 하는 그 나무를 그냥 잘라서 나이테를 가지고 이 나무는 현재 어떻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 진단일 것인가와 또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거기 3년 남짓이 있었습니다. 예. 9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예. 2년 남짓 뭐 이렇게 있어서 예. 사실은 격동계 아주 그 혼란스러운 상황만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때 이후로 네. 다시 한 번 더 거기 가보진 못했어요. 예. 최근에도 좀 가신? 예, 저 가셨어요? 작년 10월에도 다녀왔습니다. 시내는 굉장히 바뀌었겠죠. 아유, 일단은 교통 체증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심각하고요. 물가는 또 엄청나게 비싸고요. 구운 백화점 지금 뭐 해요? 어이 뭐 여전히- 이번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여전히 백화점인가요? 뭐 들었는데 뭐 아주 초화 외제 물건 파는 명품. 고급 명품점 뭐 그런 식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앙드레지드의 소련 방문입니다. 네. 책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거는요, 사실은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 유학 시절에 그,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던 지인들께서 예. 이런 책이 나왔다 해서 이게 아마 94년도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창 네. 그 유학할 때 그렇구나. 서울에서는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예. 그 이제 봤습니다. 보고 아주 제가 여기서 뭐랄까, 그 인사이트라 그럴까? 영감 같은 거를, 그 해안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쓴 소련에 대한 어떤 그 인상기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지드가 그때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때 36년에 한 번, 소련을 방문하고 나서, 거기서 그 느꼈던 소련 사회의 그 핵심, 그 요체를 판단한 그 해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저로서는 굉장한 경탄,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 깊숙하게 저한테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그 세상을 보는 눈이라든가 현상을 인식하는 어떤 그 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사실은 좀 받았습니다. 이 책에 사실은요, 보시면 이게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두 권이 합쳐진 겁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이제 30년도에 6월에 그 고고리라고 하는, 고리끼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 있지 않습니까? 막심 고리끼. 그 막심 고리끼가 위독하다고 해서, 프랑스의 작가들 몇 명이 앙드레지드를 포함해서 문병을 가는 겁니다. 갔다가 바로 그 다음날 그냥 막심 고리끼가 죽어요. 그 다음에 이왕 간 김에 장례식까지 보고 가자 그랬다가 장례식까지 하고, 그 이왕 장례식까지 본 김에 소련 작가 동맹에서 여기저기 한번 좀 보시라 그래갖고, 크림 반도의 세바스토폴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고, 소치에 간 소치도 가고, 티빌리시도 가고요.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시찰이라 할까요? 그걸 다니는 겁니다. 그 다니고 와서 11월 달에 이 책을 내는 겁니다. 이 책을 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남기시겠군요. 그리고 나서 소치는 상당히 남쪽인데. 그리고 이 11월 달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아주 그냥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왜요? 당시 프랑스의 지식인들의 분위기는 좌빨들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좌빨이라고 하면은 좀 실례고, 그때는 기성인이라고 하면은 좌파여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으니까요. 앙드레지드조차도 공산당원으로 입당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앙드레지드 본인이 사실은 소련 가기 전까지 열렬한 공산주의의 찬양자였죠.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쓰고 나서 엄청난 비난, CIA에 간첩이 됐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격분해갖고, 사실은 앙드레지드가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세타이어, 이렇게, 좀 풍자도 있고요. 좀 점잖게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그 책을 다시 냅니다. 반론은. 그게 이제 이 책이 한 반보다 더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공부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방문기가 있고 소련 방문 수정기입니다. 그렇죠. 그 두 권을 합쳐서 이제 번역해서 낸 건데요, 이게요. 요 소련 방문 수정기는 요거는 36년 11월 달에 갔다 와서 그 해 말에 냈다라면은 요건 그 다음에 2월 달에 37년도 바로 냅니다. 그래서 열감 받았습니다. 열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뭐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레닌의 국가혁명도 다시 읽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그래갖고 조목조목 프라우다 신문도 인용해 가면서 좀 더 이론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후반부가 좀 이론적인데 그 저는 사실은 앞부분이 더 감명. 앞부분은 사실 현장 스케치일 수 있겠고,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얼른 뭐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은 본질은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작가 동맹에 가서 이제 다니면서 자기를 가이드 해주는 무슨 다른 러시아 작가 또는 자기가 방문한 무슨 집단 농장 이런 데 가서 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선전하려고 보여준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 선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이 인간의 말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 많지 않죠. 아니, 많지 않을 뿐더러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이상의 판단을 중시하고 그 말을 아예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같이 갔던 사람들도 가명으로 X라고 이 사람이 씁니다. 자기한테 동정적인 그 의견을 표현해 준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부탁으로 실명은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을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지식인들에게는 금지사항이었어요. 그랬나 봅니다. 그때 분위기는 제가 사실 그 시공간을 살아보지 그러니까 못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까지도 사실은 소련은 약간 일반 지식인들에게 비판하면 안 되는 약간 성격 비슷했어요. 사르트르도 그러니까요. 사르트르도 마찬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자기들이 소련이 어떤 인류 문명의 최첨단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인간적 문명을 인간의 공동체 문명을 창조할 것이다. 근대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었던 거죠. 근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 아니었다. 오히려 그게 일탈이요 퇴행이었다는 것을 끝까지 시인하지 못한 거고 앙드레지드 같은 사람들은 가서 보자마자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로 느낀 거죠. 그렇죠. 그 앙드레지드가 그랬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어요? 뭘까 그런데 일단 이 양반이 워낙 그 아버지는 법학 교수 집안이고 어머니도 교육받은 이제 집안도 좋고 지식인 집안인데 몸이 좀 아파갖고요. 그 집에서 그때 좀 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교사 통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습니까? 제도권 교육을 많이 안 받았어요, 이 양반이. 근데 그 당시는 사실 부자들은 이 공립학교에 대중학교 가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부자들이 뭐 가정교사로 배워야지 부자들이 왜 대중을 위한 학교에 나오나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학교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런 게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그 노벨상 받던 해, 그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47년인가요? 그때 같은 해 옥스퍼드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틀에 앉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온 엘리트로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자유로운 의식이라든가 생각의 어떤 그런 그 분방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지금 이 앙드레지드 이 책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선거 있잖아요. 두 번째 쓴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해서 비판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낸 다음에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 중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몇 명이나 같이 갔나요? 뭐 한 6명이 갔는데 일단 그 전체 인원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그 일행만 간 게 아니고 여러 일행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무슨 뭐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그렇겠죠. 예, 예.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소치에서도 만나고 뭐 어디서 또 만나고 그래서 서로 또 의견도 교환하고 그랬나 봅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는데 또 서울에서 알던 사람들 오면 반갑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비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글이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또 글을 쓴 거를 또 소개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X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은 끝내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뭐 선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요 내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부분은 너무 그 이론적인 어떤 천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너무 또 명확하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오히려 재밌는 게, 제가 이 양반에 대해서 놀랬다는 게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디 공장에 갑니다. 공장의 안내원이 어떤 노동자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8시간에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앙드레지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게 자기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중에 와서 쓰는 건데, 그게 8시간의 일주일인지 아니면 7시간의 8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은 8시간 하루에 일주일치 일을 지금 해냈다라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은 하루에 할 일을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 안내원이. 근데 사실 이 계산은 저도 사실은 헷갈렸어요. 이게 뭘까? 얼핏 그 앙드레지드의 질문이 이해가 되면서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 수학을 잘 못해서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한 사람이 지금 일주일치 노르마 작업 할당량을 8시간 내에 해냈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8시간 동안에 하는 일을 다른 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일주일치로 하고 있다. 노르마는 일주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르마는 일주일인데 그 사람은 일종의 노동 영웅으로 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혁명의 가장 투철한 어떤 인간상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앙드레지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러시아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형편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스타노프 운동이라는 것은 스타노프 운동이라는 것은 러시아 노동자에게는 정말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겠구나. 사실 프랑스 노동자들한테는 이런 운동은 필요 없겠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소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그렇게 저하됐다라는 거, 앙드레지드가 개탄을 맞이 않는 거, 그 이유는 뭘까? 그건 물론 인센티브가 없어서 뭐 배급제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병 집단을 생각하면 뭐 되는 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련의 노동자들 누구하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어떤 인민 누구하고도 만나도 자기는 전체 소련 사람을 만난 거랑 똑같다라고 장난한다 이겁니다.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 같은 시각, 같은 세계관, 같은 취미, 같은 희망. 그러니까 공적 언어는 당에서 정해준 대로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순전히 사적 언어는 공적 언어의 장에서 완전히 퇴장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무서운 사회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밝게 얘기하고 힘차게 얘기하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그 학생들, 그다음에 인민들을 보면서 거기서 처음에는 동조가 되고 야 역시 사회주의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희망에 차 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 그거를 그 사람들이 연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앙드레지드는요 진심으로 그런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뭘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외국의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이 노동자들은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인민들은 희망 속에서 부풀 수밖에 없다. 이런 저는 거죠. 이 대목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뭐 우체국 자기가 이제
이 스탈린의 관대에 고마워서 스탈린에게 이제 전보를 뭐 고맙다고 네. 전보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우체국 가서 뭐 말하자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네.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런 칭호로는 안 안 되고 된다. 위대한 뭐 수령의 어버이시며 예, 예, 뭐 맞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걸 쓰라고 이제 다투었다는 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이 아까 공장 얘기도 네. 그렇고 그 외부인으로서 가서 그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제가 앙드레지드한테 탐복한 게 역시 상식적인 눈으로 사물을 봐야 된다. 상식적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의 본질이 보다 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그 평범한 진리를 저는 뭐 진리랄까요?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아주 견출지에 뭐 여러 가지 뭐 표시도 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예. 또 놀랬던 게 어쩌면 여기서 그 앙드레지드가 표현하는 그 소련의 인민들이 예. 북한을 다녀온 우리 한국의 뭐뭐 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어떻게 그러면 똑같을까? 뭐 희망에 차 있고 뭐 하고 뭐 항상 뭐 그러나 앙드레지드가 해석하는 그 소련 인민과 그 우리 이제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이 전하는 북한 인민들은 좀 다르죠 사실.